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또 바꿔놓습니다. 경제 자체,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런 바뀌는 경제 하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입니다. 나는 아날로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디에 소비를 집중하는지를 보면 주택 주거비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주거에는 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상대적으로 레저나 엔터테인먼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많이 써요. 내가 중점을 두는 그 업무, 나는 내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받고 싶어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원할 때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인컴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바꾸어 놓을 경제적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참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전이 안 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로서도 웃음 띤, 미소 띈 강의를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에 출연을 해도 굉장히 어두운 주제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연히 깼는데 깨서 이제 버릇처럼 기사를 좀 열어봤는데 많은 외신들에서 엄청난 이례적인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빅컷, 큰 폭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주요국들이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대응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니만큼 경제적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크게 급변등합니다. 다우존스가 뭐 5% 이렇게 올랐다가 또 갑자기 꺼지고 금리가 채권 금리를 포함해서 금리 시장 금리들이 크게 깔아앉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빅스라는 변동폭을 알려주는 그런 지수들도 급등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중 무역 분쟁은 그냥 아이 수준의 요소였다. 코로나19는 굉장히 그 파급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통해서 수정경제 전망, 2020년 경제를 들여다봤던 그 어떤 스탠스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등장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는 이제 이 표현을 2019년 굉장히 어려웠는데 20년 살짝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더블 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블 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본 책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의 일부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첫 번째입니다. 제가 2020년 경제전망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오마이스쿨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매주 계속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2020년 가장 중요한 경제 트렌드 첫 번째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됐다.
긴축이라 하면 금리로만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에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로 전환됐다. 이번 G20 회의 때 발표됐던 서베일런스 노트라는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죠. 완화의 시대로 전환됐다. 그래서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방향성을 더 급진전시키는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G7 컨퍼런스 콜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미팅에서 이거는 그 컨퍼런스 콜 사진은 아닙니다. 컨퍼런스 콜이니까 이제 사진이 나타나 있지 않겠죠. 근데 이 G7 컨퍼런스 콜, G7이라 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예, 요 정도죠. 이 나라가 G7인데 G7의 재정부 장관,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팅을 한 겁니다.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 조인 스테이트먼트, 이 합정문을 낸 거예요. 협정문, 공동 협정문,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중요한 표현이 use all appropriate policy. 이게 뭐니까 내가 가용 가능한 적절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방지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이 G7 국가들, 선진국들이 다 합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G7 국가들은 특히 take action, 액션을 취한다. 어떻게? 뭐를 포함해서? fiscal measures. 이게 뭡니까? 재정 정책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그 재정부는 재정 정책. 근데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세우겠다. 우리나라처럼 추경을 단행하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든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 특히 어떤 합의를 했냐면 위생 상태, 보건 상태가 굉장히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흥국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보조적인 정책도 같이 해보자 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3월 2일 G7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그 다음 3월 4일 전격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이 해당 홈페이지인데요. 재정기획부 홈페이지에 보면 G7의 미니스터들이 센트럴뱅크 가버너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했다라는 협정문이 나왔습니다. 협정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의하고 어떻게 경제 정책을 공조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 날 정도가 되겠죠. 다음 날 정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합니다. 얼마만큼 인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5%포인트 인하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린스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라는 룰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하면 안 된다. 굉장히 작은 폭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0.25%포인트만큼씩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다. 근데 2배, 0.5%포인트만큼 조정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조정이 있기 전날 물론 컨퍼런스 콜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라는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후순위로 진행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은 선진국답게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만 나머지 선진국들 그리고 신흥국들도 같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빅컷의 인하를 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근래 들어서 뭐 2019년 하반기 들어서 금리를 3번 인하했고요. 그리고 2018년엔 4차례 인하했죠. 2017년에는 3차례 인하했죠. 2015, 16년에 한 차례씩 인상했죠. 인상하다가 지금 인하를 3번 한 거예요. 근데 다 이 모든 금리 조정폭이 0.25%포인트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B컷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이례적인 일이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 회의 FOMC가 정례 회의입니다. 정례 미팅. 기준금리 의사결정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미리부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는 8번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이 3월 17, 18일이죠. 이때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하는데 긴급 소집회의를 했어요. 긴급 소집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단행한 거예요. 이렇게 긴급 소집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했던 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첫 번째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월에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결했죠. 2월에 금리를 동결할 때 많은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이 빗나갔죠. 빗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좀 그 실물 지표로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자. 실물 지표가 안 보였나요? 왜 실물 지표가 통화정책 결정 회의 그 위원들에게만 안 보였나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그러니까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이 부분에 초점을 더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또 올라가니까 애써 잡고 있는 그 부동산 경기마저 다시 이제 못하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때인가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요? 정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가요? 지난주에 제가 다뤄드렸죠. 근데 그 표현은 제대로 안 했지만 가계부채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든 추경을 동원하든 어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다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고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어떤 정책들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한국은행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더구나 G7이 모여서 미국도 이렇게 B컷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다 금리를 인하해서 적극적으로 동조체제를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좀 더딘 대응이지 않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019년 한 해에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주제로 이미 깊게 강의를 해드렸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과거에 롱텀하게 봤을 때 3.5% 수준을 상하회했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기준금리 물가 상승률 수준이 평균적으로 1%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9년 들어서는 0.4%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2020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1.0%예요. 그런데 목표 안정 물가가 2%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해야 되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 완전히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왔다가 2020년 1월 들어서 1.5% 정도 상승하니까 이제 물가가 정상적인 범주로 오고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이 기대도 국제 유가가 다 반영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2020년 2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1.1%입니다. 그러면 이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해져요. 특히 여행, 관광, 뭐 여러 외식 이런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조정되겠죠. 큰 폭으로 조정됩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엄청나게 수요가 줄어드는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원유 수요입니다. 왜냐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죠. 뭐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이런 공장 자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물가 어떻게 될까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 유가가 하락하겠죠.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쩌면 이 1, 2월 달에 물가가 요 정도 1%를 넘었던 이유는 국제 유가 때문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랐던 영향이 대부분인데 그거마저 없어져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상승했어요. 이거는 통계청의 보도자료 발표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 중에서 신선식품 지수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0.4%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뭐 여러 고등학교 납입금이라든가 해외 단체 여행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에 1.5로 상승했다가 2월 1.1%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있어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수로 보면 0.8, 0.5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가 상승률이 나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유가 상승에 기인했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유가마저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가는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특히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집니다. 제가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를 이미 디플레이션 강의 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책에다가 여러 국가들의 재정정책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역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주기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꺼질 때 세금을 인하해요. 경기가 꺼질 때 뭐 소비세도 인하하고 뭐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이해가시죠? 그리고 뭐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질 때 특히 미국이 뭐 합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 관세를 이만큼 상향 이렇게 조정해 버리니까 관세를 이만큼 때리니까 그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교육 조건을 제자리로 만들죠. 이게 다 역주기 정책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뭐 공장이 뭐 문을 닫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인센티브 엄청나게 준다고 해도 직원들이 공장으로 복귀를 안 합니다. 생산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20년 6.0%에서 5.4%로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유의할 부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경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급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급반등할까?
주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죠. 예, 인프라 투자.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건설 기계 관련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뭐 홍콩도 그렇고, 홍콩도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들한테. 예, 그렇게 해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콩이야말로 정말 더블딥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2019년 어땠습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2020년 이제 회복되는 듯 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그 주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시간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방역체계를 총력으로 동원해서 그리고 보건용품을 시장을 안정화하는 거, 마스크 난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좀 안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민생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 피해 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사업이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그럼으로써 임대료를 인하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역경제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건 이런 건 다 쿠폰이거든요. 노인들의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이거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상품권으로 받는다 라고 할 경우 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 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많이 받게 하면, 상품권은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쿠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또 내수 회복을 위해서 뭐 세금 인하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수출 활력 제고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1분기, 2분기에 집중해서 써서 건설 투자, SOC 투자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가 상세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게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2015년 추경 규모가 1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민생경제 대응책,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이걸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대응 예산은 11조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정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인가. 추경 편성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2020년 예산이 나온 지 통과된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 편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바로 반문한다면 2020년 예산 안에 코로나19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에 필요가 생길 때, 그럴 때 구성하는 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의 정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추경의 요건이 있는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이럴 때 추경 편성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대규모 재해죠. 미세먼지 추경도 했었습니다. 미세먼지도 대규모 재해라고 본 거예요. 코로나19가 재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 여부를 가지고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추경이든 금리 인하든 뭐 예비비를 막 활용하든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시키고 이 방역 체계를 더 보강을 해서 조기에 한 분이라도 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이 어떻게 쓰일까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염병 검역, 진단, 치료, 여기에 방역 체계를 더 고도하는 거죠. 응급차 같은 거, 병상 같은 거 이런 거 더 늘려야 되잖아요. 마스크 보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들의 회복을 좀 지원하는 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과 고용 안정, 왜냐하면 고용난도 심각해집니다. 항공업이나 여행업이 대표적인 예지만 고용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고용 창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안정 지원금을 제공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 그리고 비상경제 지역,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봉사활동자들이 왔는데 제대로 된 보건 방역 가운도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피해를 입은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복구 차원에서의 지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쓸 것이다. 결국 피해 복구, 방지 그리고 경제 활력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쓰여질 것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3월 안에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좀 합심해서 좋은 의사결정 하셔서 추경 규모나 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색 다 빼고 경제와 이 방역 그리고 안전만을 고려해서 잘 추경이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깊은 얘기, 책에 있는 얘기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